안녕하십니까.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3번으로 공통비용 배분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계학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두 번째 방법은 열경제학적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학적 방법으로서 연료비에 대한 생산비는 가치 에너지 투입량 K에 비례한다. 연료비 다 이해하고 있고, 생산비 또 다 이해하고 있고, 가치에너지가 뭐냐? 가치에너지란 생산품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냐? 지금은 모르는 거죠. 범용 수식을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품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가치에너지 투입량을 K라고 놓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영상 2번에서 설명했듯이 금, 은, 동이 있을 때 금, 은, 동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 거냐? 나는 백금으로 평가하겠다. 백금으로 금, 은, 동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어떤 사람은 난 치킨으로 금, 은, 동의 가치를 평가하겠다. 이것도 말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거는 가치 물질? 네, 가치 물질이 되겠죠. 이거는 가치 에너지. 나는 엑서지로 전기, 증기열, 온수열을 엑서지로 평가하겠다. 나는 대체 연료로 평가하겠다. 나는 대체 열로 전기, 증기, 온수를 평가하겠다. 이것이 가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에 대한 기호 설명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D는 비용, 흐름, F는 연료, W는 일. 따라서 일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연료의 비용,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연료의 비용은 일 생산을 위해 투입된 가치에너지량, 열 생산을 위해 투입된 가치에너지량에 비례한다. 네, 이 문구를 그대로 수학으로 바꾸면 이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학교 수학을 적용하면 똑같은 수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똑같은 수를 또 곱해주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로 끝났습니다. DWF는 이거죠. DQF는 이겁니다. 네, 그래서 비용 배분이 끝났습니다. 공통비의 대표적인 것은 연료비죠. 연료비는 이렇게 가치에너지 투입량에 비례한다. W를 넣으면 여기 W 비용, Q를 넣으면 Q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용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적 수식 유도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원가 산정을 이제 해보면, 원가 산정은 비용 나누기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W니까 일의 원가, 쉽게 말하면 전기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Q, 열의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비용 배분, 이쪽이 원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범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N 프로덕트가 N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몰 n의 제품의 비용은 이렇게 이쪽이 공통비용 아닙니까? 공통비용은 연료비가 있죠. 두 번째로 CO2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 세 번째로 공통구성기기 혹은 건설비, 인건비 등등, 유지보수 비용비 등등 다 그 공통비죠. 이것이 공통비입니다. 이 공통비의 비용 배분은 이렇게 가치에너지 투입량 K에 비례한다. 이거를 W하고 Q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공통비이고 이쪽이 전용비입니다. N 제품만을, 스몰 n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연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전용으로. 이것도 역시 전용. 그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자재비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공통비와 전용비에서 핵심은 공통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핵심이고, 왼쪽은 사용요금, 오른쪽은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용요금은 대표적으로 요거죠. 연료하고 CO2죠. 기본요금은 대표적으로 초기 투자비, 건설비, 인건비 등등 이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1번 시스템 어널리시스에 적용할 거냐? 2번 사이클 앤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적용할 거냐? 이 수식을 이렇게 시스템 어널리시스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사이클 어널리시스, 즉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하고요. 가스 사이클 한번 적용하고 하면은 WG와
Q지의 비용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 Q지의 비용은 HRSG를 거쳐가지고 증기 사이클로 가는 거죠. 이와 동시에 FB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더 여기에 증기 사이클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WS와 Q의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두 번 적용한다는 거죠. 한 번 적용하고 또 한 번 적용하고. 과연 A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B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수식은 정답이 아니라 방법론이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료비에 대한 생산비는 가치에너지 투입량 K에 비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비례해야 되죠? 비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그 생각, 판단이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계학적으로 수식을 유도해봤고, 이번에는 열경제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경제학, 연력학과 경제학을 혼합한 학문입니다. 열경제학, 연력학 제2법칙, 특히 엑서지를 씁니다. 엑서지에 대해서는 동영상 2번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과 경제원칙을 접목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정답이 아니라 방법론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왜 방법론이냐? 그건 조금 뒤에서 방법론인 이유를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경제학은 크게 비용 배분, 비용 최적화, 내부 비용 흐름 해석,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비용 배분이라는 거는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비와 이렇게 열 생산 비용으로 나뉘죠. 이 연료비를 이렇게 4개로 혹은 2개, 3개, 4개, 5개의 생산 제품으로 비용을 배분해 봐라. 1번 비용 배분이고, 2번 비용 최적화. 어떻게 하면은 이 시스템을 최소 가격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 비용 최적화, 비용 최소화를 구현해 봐라.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 내부, 자, 요거는 외부 아닙니까? 외부 비용 흐름이고요. 내부라는 것은 이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 엔탈피라고 써 있는 거. 예를 들어 3412. 이건 비엔탈피인데, 이와 같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똑같은 그 자리에 비용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흐름이 흘러간다. 비용 흐름이 흘러간다. 모든 곳에 다 비용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www.sciencedirect.com 가시면 SCI 페이퍼로 열경제학이라는 걸로 검색을 하시면 2541편의 논문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엑서지 경제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1807편의 논문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중에서 대부분이 비용 최적화입니다. 뭐 한 90% 정도? 비용 배분에 대한 논문은 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의 논문은 아마 이거는 비용 최적화 혹은 비용 배분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이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구글 서치를 하시면 서머 이코노믹스 하고 CHP 혹은 엑서지 이코노믹스 CHP 하시면 도대체 열경제학이 뭐냐, 엑서지 경제학이 뭐냐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경제학의 대표적인 리뷰 논문, 소개 논문, 열경제학의 흐름은 이런 것이다는 압부소굴루라는 분께서, 터키 분이십니다. 2009년도에 이런 논문을 출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회계학자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봐도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열경제학에 대해 타 연구자가 주장한 열경제학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제가 주장하는 열경제학만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하간 2009년 이거를 보시면 열경제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제목만 검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본 논문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법론의 특징, 제2장에서 기존 방법론 이렇게 TEC대가 쭉쭉쭉쭉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존 방법론이 있고, 김은 원어지라는 방법론을 10년 전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론의 특징은 수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키무 방법론의 특징, 수식은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일지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parative Sub-Economic Cost의 쭉 어카운팅, 어널리시스, 원가 산정입니다. 바이오 가스 엔진 파워드 코제네레이션. 그래서 역시 또 압부소글루라는 분이 이제 터키 분이신데 2018년도에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열병합 발전에 대해서 4가지 방법론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Exergetic Cost Theory, ECT 방법입니다. 이거는 ECT 방법이 매우 유명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ECT 방법, Exergetic Cost Theory이고, 이 Exergetic Cost Theory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다 Exergetic Cost Definition, 네, 이와 같이 이제 막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문제를 풀고 이와 같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수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렬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반인은 이게 문제 못 푼다는 거죠. 또한 이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여기에 플로우 넘버, 네, 상태 번호가 쫙 있고요. 엑서제틱 코스트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즉 이거는 내부 비용 흐름 해석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을 이제 이렇게 쫙 수행을 했었고, 이와 같이 또 오구조리케이션 추가적인 수식이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문제를 푼다. 참 복잡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모프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 2, 3, 4, 5, 6, 7, 8, 9, 10에서 이건 이제 ECT 방법, 엑서지를 계산을 하고 유니코스트, 엑서제틱 유니코스트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요. 달러 퍼 기가줄, 비용 흐름, 달러 퍼 H 비용 흐름, 이건 단가, 이거는 비용 흐름이 되겠습니다. 내부 비용 흐름 해석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아마 그 원가 산정, 즉 1번 원가 산정,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프사, 두 번째로 모프사 방법이 있습니다. Modified Productive Structure Analysis라고 해가지고, 네, 이 방법 역시 수식이 이거 풀고요, 이거 풀고, 네,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 풀어야 되고, 네, 또 이것도 풀어야 되네요. 네, 이거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1번, 이해가 안 된다, 수식이. 2번, 이거 누가 풀 수 있겠냐? 핵심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제 아무리 수식이 많다, 해도 하여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워너지 메서드가 있습니다. 워너지 동영상 발표자가 2010년도에 발표한 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수식이 많이 있네요. 예, 이 수식 다 필요 없고, 이거 수식은 유도 과정입니다. 즉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제 결론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앞에서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비례한다, 비례식. 이거 비례식. 이 수식 2개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막 잔뜩 복잡하게 써 있는 건 제가 바로 뒤편에서 그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페코 방법 역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수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지수가 몇 개겠습니까? 미지수가 벌써 25개에다가 26개, 또 아마 27개, 하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개의 미지수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달러 퍼 기가줄, 각 상태 번호 아주 복잡합니다. 달러 퍼 세크,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열경제학적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워너지 메서드도 이것이 그 비용 배분입니다. 1번 워너지 메서드로 수행한 1번 비용 배분이고,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 또 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제 방법은 소개 안 해놓고 이제 3가지만 이렇게 했네요. 내부 비용 흐름 해석. 제 워너지 메서드도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 해석할 수 있다. 이건 동영상
5번째 동영상에서 내부 비용 흐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지 is one of the most useful methods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a cogeneration system. 열병합 발전에 쉽게, easily입니다.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이분 저자는 원어지 메소드 무지개 쉽다. 쉽다라고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컨클루전을 보시면 여기 원어지 This method may be more reasonable.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코제너레이션 시스템. 열병합 발전에 원어지 방법론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라고 결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 may라고 써야 합니다. 원어지 방법이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즉, may. 열병합 발전에 더 합리적인 방법론일 수 있다. 라고 평가를 내놔놨습니다. 여기 바이오 엔진 파워드 코제너레이션 이 논문에서는 4가지 방법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터키 분이고 동일한 저자분입니다. 아까 논문과 동일하고 8차 인터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제목이 ECT 방법과 원어지 방법을 비교한 겁니다. 여기 이제 초록을 보시면 ECT 방법은 이렇고 원어지 방법은 이렇다. 즉 앞에서 4가지 방법 중에 이 2가지 방법이 그 저자들 생각에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논문을 또 따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원어지 방법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ECT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과 새로운 방법, 이 2가지를 이제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방법론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경열 경제학이네요. 열 경제학이 있고 환경열 경제학이 있습니다. 환경열 경제학이란 제가 동영상 발표자가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든 새로운 학문이다. 키무 유튜브 MQHC3 어미양자울 우주론 제16장, 17장, 18장을 보시면 환경열 경제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혹은 오케이라고 답변을 받아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상대방이 그냥 무조건 싫다고 하면은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 가격을 얼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런 방법론이 나왔다. 다양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물이면 만물. 만물을 이해하고 만물은 인간, 에너지, 자연, 인공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열병합 발전, 예를 들어서 그건 인간하고 에너지이죠. 이렇게. 그런데 탄소 배출권도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은 자연 아닙니까? 자연. 나중에 또 인공지능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말고요. 진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죠. 성인 인공지능, 다 큰 인공지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학문이 탄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통합학문, 이 새로운 통합학문이 인정받고 대학교 교과 과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때서야 열병합 발전에서의 합리적인 열 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이슐리 방법이 좋냐, 간발량 보상 방식이 좋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 이거 해결하려면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학문이 탄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이에요, 학문. 통합학문.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계학에서는 이거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방법 없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하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이 탄생돼야 된다. 그 학문이 바로 환경열 경제학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한다. 자,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만물이죠, 만물.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자연은 주인이고, 인간은 주인이고, 자연은 하인입니까? 인공지능 하인이 돼야 됩니까? 인공지능을 하인 취급하면 터미네이터 영화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이 자연을 하인 취급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등하다는 거죠.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 왜 동등하냐?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좀 뒤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 배출권으로 걷어들이는 막대한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걷고 있죠. 인간이 아니라, 즉 그게 어떻게 탄소 배출권으로 걷어들이는 막대한 금액이 금융 활성화 하는데 투입이 됩니까? 인간 경제를 다시 발전하는 데 투입이 됩니까? 자연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권리 향상에 투입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 어마어마한 금액 1년에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200조라는 금액이 자연의 권리 향상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그 학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지. 즉 이 정도 수준의 그 레벨이 돼야지 합리적인 열 가격은 얼마로 결정할 거냐 할 때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끄덕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논리, 나는 대체 연료로 평가하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못한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거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방법론은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니까. 그래서 하나만 탄소 배출권 가격은 최소 톤당 11,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또 이건 절대제죠. 또 절대제냐 할당제냐. 절대제 11,500원입니다. 이걸 할당제로 바꾸면 한 5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즉 열병업 발전에서의 합리적인 열의 원가는 열경제학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 회계학적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제가 열경제학을 아주 본 동영상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열경제학, 엑서지 경제학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열경제학,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정도 레벨이 되어야 상대방이 오케이 사인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열경제학입니다. 열경제학이고요. 환경은 뭐냐? 환경은 탄소 배출권,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배출권 뿐만 아니라 자연권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의 생명권 어떻습니까? 돌고래의 생명권, 돌고래도 생명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돌고래의 생명의 권리를 비용으로 계산해라. 비용 계산. 그것이 이제 환경이죠, 환경. 만물을 연력학적 법칙을 통해서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한다. 만물을 연력학적 법칙을 통해 경제적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것이 환경열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MQACS3 어미양자월 오지로 16장, 17장, 18장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열경제학적으로 수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킴스 페이퍼 New Thermoeconomic Methodology for Energy System DJ 킴이라고 써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출판이 됐네요. 거기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1번 비용 배분 코스트 얼로케이션 비용 배분 2번 비용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3번 내부 비용 흐름 해석 1 코스트 어널리시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제가 새롭게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회계학자분들께서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열경제학자분들께서도 본 동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킴이 제안한 원어지 방법론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보존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이고, K 컴포넌트에 K 구성기기에 적용을 하면은 이것은 열이 되고요. 이거는 그 연료량, 연료열, 이건 엔탈피, 아웃, 나가는 엔탈피, 이건 인풋, 들어오는 엔탈피, 이거는 그 일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에너지 보존식 연력학에서 가리키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를 킴은 그 배열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W는 W가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여기 Q 있지 않습니까? Q를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한 개, 두 개. 기존에 있던 여기 Q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연력학으로 좀 넘어가서 좀 어려운데, 혹은 이거 즉 에너지 흐름을 두 개로 나눴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좌측은 생산품입니다. 생산품. 일 생산 에너지, 열 생산 에너지. 즉 생산이라는 말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쪽은 손실입니다. 손실열. 여기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생산과 손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기존의 에너지 보존식은. 그래서 킴은 이거를 생산열과 손실열로 이렇게 나눴다. 자, 이거는 K 컴포넌트 구성기기입니다. 이거 싹 합해봐요. K를 1부터 N까지 싹 합하면 이건 W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오버롤이 되는 거죠. 이건 Q고요. 이건 F고, 이거 손실입니다. 요쪽이 0이 돼요. 0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싹 더하기 빼기 하면 여기는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얼핏 봐도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 조건은 닫힌 시스템, 클로즈 사이클, 클로즈드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성립하죠. 두 번째, 엑서지 균형식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동영상 제2번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엑서지 균형식도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배우는 엑서지 균형식입니다. 전기는 뭐 1은 그대로 1이고요. 이거는 연료 엑서지, 인풋 엑서지, 아웃풋 엑서지, 엑서지 손실. 이 손실을, 그래서 이거를 또 킴은 재배열을 한 겁니다. 생산품과 손실로. 여기서, 요쪽 있죠. 요쪽을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생산품의 Q와 이거는 작동 유체의 Q로,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수식이나 이수식이나 같은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K를 전부 다 싹 더합니다. 오버롤 전체.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돼요. 0이.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킴이 주장하는 거는 주장이 아니죠. 이게 사실입니다. 킴이 발견을 해서 그 수식에 적용을 한 거죠. 응용을 한 겁니다. 하나의 사이클, 하나의 닫힌 사이클에서는 여기가 이거 싹 더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를 싹 더한다는 거죠. 0이 돼요. 0이 반드시. 여기를 싹 더합니다. 반드시 0이 됩니다. 는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식의 형태가 이거나 지금 수식의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의 형태가 똑같다. 수식의 형태가 똑같다는 말은 1법칙과 2법칙은 그 수식 표현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법칙과 2법칙은 서로 하나의 수식으로 통합이 된다. 통합 학문이 또 탄생한다는 겁니다. 통합된다. 그래서 이거 0이 성립하고요. 이것을 저는 KC, KW, KQ라고 놓겠습니다. 앞에서 KW, KC는 이거랑 같은 겁니다. KW, KQ. 여기서 이제 하나 C라는 거는 공통, 커먼이 되겠습니다. 즉 공통 구성기기에서 투입되는 가치 에너지량. 이거는 전기 생산기기에서 투입되는 가치 에너지량. 이거는 열 생산기기에서 투입되는 가치 에너지량.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클로즈드 원 사이클은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5장 CGA의 문제를 풀 때, 여기 있죠. KCWQ. 이것이 이제 내부 비용. 이거 싹 합해봐요. 이거 싹 합하면 반드시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번이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 1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빼기. 이게 삭제가 돼. 1번. 2번이 빼기 2번이죠. 여기 더하기 2번 아닙니까? 2번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3번 더하기 3번 빼기 3번이잖아요.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과 뒤가 서로가 삭제가 돼가지고 싹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닫힌 사이클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법칙적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법칙적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것이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이 지금 수식의 형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답입니다. 네, 연력학적으로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는 경제학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킴의 방법론이죠. 경제학적으로 그럼 단가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전기 가격 아닙니까? 이거 CW 단가를 붙입니다. 여기 열 가격 아닙니까? CQ 단가를 여기다 붙이죠. 이거 연료 가격 아닙니까? 연료 단가 붙이고, 요거는 뭐냐? 이거는 작동유체죠. 그러니까 작동유체 단가를 붙입니다. 여기 H라고 써있네요. 엔탈피 단가, 작동유체의 엔탈피 단가를 여기다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될까요? 손실이랍니다. 손실, 굴뚝에서 나가는 그 배기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 가격 얼마일까요? 0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여기다 0을 붙이는 겁니다. 즉 여기다가 0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수식이 헝클어졌죠. 그래서 이 책임이죠. 손실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손실 비용을 0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산품 중에 누군가가 그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W, CQ가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 단가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1법칙적 해석이고, 자, 그럼 2법칙적 해석을 한번 볼까요? W는 CW입니다. W는 W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열단가, 열의 엑서지 단가. 이거는 열량 단가. 열의 엑서지 단가. 이렇게 엑서지, X라고 써서 이거 붙여주고요. 이거 연료의 엑서지 단가. 여기 있네요. 내부 비용. 이건 내부 비용 흐름 해석입니다. CX라고 붙여야죠. 엑서지니까. 여기 엑서지 손실이 있고, 여기다가도 역시 0을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적 비용균형식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통합이 되는구나. 이거 0 아닙니까? 0. 이거 0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갖다 했으면 이거 DW예요. 이거 DQ. D는 비용 흐름. 전기 비용 흐름 더하기 열 비용 흐름은 연료 비용 흐름 더하기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0 아닙니까? 0. 이쪽이죠, 이쪽.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연료 비용은 전기 비용 더하기 열 비용. 정확히 맞죠? 경제학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나는 K를 나는 1법칙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2법칙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럼 K에다가 엑서지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 방법론은 1법칙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2법칙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2법칙이라는 말은 엑서지죠. 즉 엔탈피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엑서지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화라 비용 배분 방법론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왜 CX를 붙였냐? 나는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단가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단가 새로운 단가 붙이고 여기다가 새로운 단가를 붙이고 싶다. 또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다가 단가를 붙이고 싶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단가 붙이고 여기에 단가 붙이고 여기에 단가 붙이고.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5.3절 킴이 제안한 방법론과 기존의 방법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5.3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만 설명하자면 키는 여기다가 붙였죠. CK. 근데 다른 방법론은 이렇게 붙이고 또 여기 방법 이렇게 붙이고 서로 결과가 달라지겠죠. 킴의 방법론의 핵심은 엑서지 단가예요. 가치 에너지의 단가 아닙니까? 가치 에너지의 가치는 어디서나 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단가입니다. 이거는 가치 에너지의 단가는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가치 에너지인데 평가 기준 아닙니까? 평가 기준의 가치가 전부 다 다르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평가 기준의 가치는 어디서나 다 동일해야죠. 돈 있지 않습니까? 돈이 경제의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의 가치가 서울에서의 가치랑
그 대전에서의 돈의 가치랑 다르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 어디서나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엑서지의 가치는 상태와 관련 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공통구성기기와 일 전용기기, 열 전용기기로 이 수식을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공통으로 관련된 거는 DF 공통, 이거 KC 공통, 이거 공통 아닙니까? 그래서 DF와 KC를 뺍니다. 여기서 또 특징이 KC는 이거 아닙니까? KC는 KW, KQ죠. 왜 0이니까. 여기서 수식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CK, 그 인터널 유닛 코스트, 내부 비용 단가가 되는 거죠. K를 H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H가 되는 거죠. 나는 엑서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엑서지가 되는 것이고, CH, CX를 통합해서 CK라고 놓겠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엑서지가 합리적이죠. 엔탈피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적 해석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웍원이는 이것과 이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CK 구했습니다. 여기서 CK 구했죠. 이거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원이 열은 이것과 이것 아닙니까? 네, 이거죠. 네, 그 C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KQ, KQ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공통이에요. 제가 요 DF라고 썼지만 회계학적으로 그 초기 투자비, 건설비, 인건비 또 다 여기 왜냐 공통 비용이니까 공통 비용 배분입니다. 즉 이거를 빼면은 연료비만 해석하겠다. 이거를 넣으면 이제 그 고정비, 변동비와 고정비를 한꺼번에 해석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식 유도는 끝났고,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는 이해하겠다. 네, 이해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냐고. 이 세 개가 이렇게 가면, 거꾸로, 이렇게 가면 그건 맞아요. 근데 이 수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건 그 어떠한 법칙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틀렸다라기보다도, 아니, 왜 이렇게 한 개의 수식을 왜 세 개의 수식으로 나누냐. 연력학자들은 이해 못하죠. 왜? 그런 법칙 없습니다. 그런 수식 연력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경제학 아닙니까? 지금 열경제학이에요. 경제학적 원칙. 경제학적 원칙이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학적 원칙이 뭐냐? 연료비에 대한 생산비는 가치에너지 투입량 K에 비례한다. 즉, 그 담당을,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공통 비용은 공통에다가 책임을 지우겠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전기 전용 비용은 전기 전용 손실은 가치에너지 투입량은 전기에다가 전용으로 하겠다. 열 전용은 열에다가 비용을 전용으로 책정하겠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옳은 관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력학적으로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올바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식 유도는 끝났고, 이것이 뭐냐면 공통 비용, 공통 손실을 전기와 열로 아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 전기를 파는데 전기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열 장사는 잘 되는데 전기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열 측에서 좀 손해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손해라기보다도 좀 이득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 측에서 전기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 수식 유도한 거 이거는 전기와 열이 모두 공통으로 다 잘 팔리고 있을 때의 얘기고, 전기가 안 팔려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또 그 공통 구성기기를 절대 공통 구성기기와 상대 공통 구성기기로 이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공통 구성기기라는 것은 연소기, HRSG, 배열회수 보일러, 이거 없으면은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상대 공통 구성기기라는 것은 히터, 파이프, 스택, 이거 없어도 돌아가긴 돌아가죠.
그래서 상대 공통 구성기기입니다. 그래서 상대 공통 구성기기의 책임을, 상대 공통 구성기기에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손실의 책임을 여기 전기에다가 지우겠다라고 하면 전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죠? 전기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 손실은 무조건 양수죠.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네, 전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전기는 잘 팔리는데 열이 안 팔렸을 경우죠. 이번에는 반대로 열에다가 부담을 시킵니다. 열 가격이 올라갑니다. 전기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전기가 안 팔렸을 때 이렇게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즉 다른 방법론들은 딱 답 하나만 제출합니다. 근데 원어지 방법론, 동영상 발표자가 발표하는 방법론은 일단 합리적인 답이 있고 장사가 어느 쪽 하나가 좀 더 부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답변 3개, 뭐 저 뒷변 동영상에 답변 5개, 4개, 5개 이렇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본적인 답변은 3가지를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3가지를 제시해준다는 말은 그만큼 협상의 폭을 넓혀주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경제학적으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5.3절에서 뭐 워프사 방법, 스페코 방법, ECT 방법 등이 이제 있습니다만 다 정답 아닙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방법론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 에너지 보존 법칙 보죠. 연료 1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 40이 생산되고 60이라는 열은 바다로 버렸습니다. 정답이죠. 100은 40 더하기 60, 연력학 제1 법칙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산수가 뭡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산수 아닙니까?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1달러, 1달러, 1달러.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정답이죠.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럼 60을 지금 버렸거든요. 바다에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60달러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초등학교 산수는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럼 경제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면 이거 버렸거든요. 여기 버렸으니까는 0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을 곱했죠. 네, 그러면 여기 2.5달러네요. 이거 맞는 수식입니까? 이거? 초등학교 산수에 틀린 거 아닙니까? 곱하려면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죠. 왜 여기는 0을 여기다 곱합니까? 그럼 여기다 여기다 0을 곱하니까 여기 2.5가 나오는 거죠.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다. 자, 그러면 이거는 1법칙적 해석이고 2법칙적 해석이 있습니다. 엑서지로 해석해야 된다. 즉 이거는 엔탈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엑서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엑서지라는 거는 여기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에너지, 요게 에너지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요거 조그마한 거 요거 있죠. 3번의 상태라면 요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엑서지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60이라는 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10이라는 에너지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습니다. 곱하니까 20원이 됐네요. 그 바다로 버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양이 20원이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자연으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40이 뭡니까? 이거 전기 아닙니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쓴 에너지 아닙니까? 40 전기. 그 전기 인간의 권리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권리이고 그 20원을 자연에다가 방출했습니다. 방출을 했다. 탄소 배출권 아닙니까? 탄소 배출권. 탄소 있지 않습니까? 탄소를 막 자연에다가 지금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 페널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연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인간의 권리로, 탄소 배출권이 어떻게 다시 인간의 권리로 넘어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탄소 배출권은 자연의 권리이다. 즉, 따라서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거를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이다. 그럼 인간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자연의 권리가 바로 인간의 의무죠. 그럼 인간의 권리는 자연의 의무입니다. 자연은
인류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연은 인류를 발전시켜줘야 됩니다. 자연은 엄마예요. 인류는 자식이고, 엄마와 자식 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그거를 연력학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간단히 증명하게 된 겁니다. 여기다가 0을 곱하면 틀렸다는 거죠. 여기다가 0을 곱해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식에다가 여기다가 0을 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이거 틀렸다는 거죠. 곱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왜 서로 다른 수를 곱했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뜻이죠. 자연의 권리를 0으로 만들자. 네, 그렇게 하자. 어떠냐? 전부 다 오케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걸렸고, 그 탄소 배출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소 배출권으로 걷어들이는 막대한 금액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 향상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방금 제가 증명을 했고, 그러면은 그 금액까지도 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열 경제학으로 만물을 이해할 수 있고 개설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학문이 탄생돼야 되며, 그것이 바로 환경열 경제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에너지 계산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킴이 만든 테이블입니다. 근데 킴이 새로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회계학적 방법론을 제가 정리를 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워스 에너지, 가치 에너지가 있는데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회계학적 방법론이 있고요. 7번 방법은 엔탈피 방법이 있고, 엔탈피 방법은 또 뭐 뻔하죠. 이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거 넣겠다. 이거 엔탈피 방법이죠, 뭐. 이거는 엑서지 방법. 네. 킴이 제안한 엑서지 방법이 있고, 네, 어그리먼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회계학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리트입니다. 이 메리트라는 거는 열병합 발전을 가동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장점, 이득. 전기 생산량 나누기 전기 생산 효율, 대체 설비 효율을 하시면 대체 연료량이 나옵니다.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해야 할 대체 연료량. 이거는 Q 나누기 대체 설비 하면은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대체 연료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쪽이 대체 연료량이에요. 그럼 F는 실제 연료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빼면 열병합 발전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연료 절약량이 되는 거죠. 연료 절약. 네. 이 메리트 M을 전기하고 열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비용 배분 방법론이죠. 자, 힛이 있습니다. 가치 에너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는 모든 에너지를 열로 평가하겠다. 열로 평가하겠다는 건 모든 에너지를. 그러면은 자, 열은 열이지 않습니까? 열은 열이죠. 그러면은 여기 W2를 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열로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공통비가 있네요. 먼저 공통비를 해석하자면, 자, 연료로 바꿔야 돼요. 연료 F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료 F가 들어갔죠. 연료가 아니에요. 열로 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효율을 곱해줘야죠. 이게 열 아닙니까? 열이죠. 그래서 KC 빼기 KQ 하면 KW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는 0이다. 네. 0이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되죠. 네. KC는 KW 더하기 KQ니까, KW 일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열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메리트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 에너지 방법은 킴이 제안하는 것이고, 이 메리트 방법은 기존에 있는 거죠. 자,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메리트를 여기 전부 다 여기 전기에다가 이렇게 줬네요. 이 방법은 여기다 곱하기 1을 하고요. 여기는 곱하기 0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는 방법론은 메리트 양수잖아요. 이것이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대체 연료량입니다. 거기서 M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W 1 혹은 전기 생산하는데 연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모든 이득은 전기 쪽에 가는 거죠. 힙 방법은 모든 이득은 전기 쪽에 간다. 쉽게 이해됐습니다. 웍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간발량 보상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웍 방법은 모든 에너지를 웍으로 평가하겠다. 자, 그러면은 컨먼이 있죠. 컨먼은 당연히 일단 연료를 1로 바꿔야 돼. 1로. 자, 이것이 1 아닙니까? 1이죠. 자, 그래서 웍은 웍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거 빼기 여기서 이거를 빼면 이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것이 이렇게 열로 투입된다. 이거 전부 다 웍입니다. 웍. 모든 에너지를 웍으로 평가하겠다. 이거 메리트로 설명하자면 이쪽에다 1을 곱해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 빼기니까 연료가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연료죠. 여기 F니까 연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연료로 환산하겠다는 게 F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연료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전부 다 열축이 모든 이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이 간발량 보상 방식이죠. 에피션시 방법은 역시 킴이 새롭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이렇게 효율비로 나누자. 자, 어떻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no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 땡.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그래 이걸로 하자. 아무런 이제 그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상대방이 yes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 손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yes라고 절대 답변을 안 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인 정도가 나와야 그나마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의하간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퀄 메리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퀄 에피션시 방법이랑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절반 이렇게 하자. 어떠냐?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슐리 방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연료로 계산하자. 자, 여기 W 이거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대체 연료,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대체 연료. 그러니까 이건 웍은 모든 에너지를 연료로 환산하자는 겁니다. 연료로. 그러니까 요거 나누기 이거 하면 연료 아닙니까? Q 나누기 에타 Q 하면 Q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연료량이죠. 맞죠? 모든 에너지를 연료로 환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메리트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메리트 방법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수식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근데 이거는 일단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보고서에서도. 근데 제가 막 연구를 한 결과 이거랑 밑에 방법으로 문제를 푸나 위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나 다 똑같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걸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밑에 걸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둘 다 정확히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법은 리버스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러지 말고 요거 Q 있죠. 요거를 요쪽으로 보내자. 요쪽으로. 그럼 요거 있죠. 요거를 요쪽으로 보내자. 위치를 바꾸자.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시 방법이 있습니다. 에피션시 방법은 일단 에타 Q가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0 아닙니까? 0.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죠? 힙 방법과 같네요. 에타 Q가 0이라면 힙 메소드와 같습니다. 이번에 에타 W가 0이다. 요거네요, 요거. 웍 방법과 같습니다. 에타 W하고 에타 Q가 서로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같답니다.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이퀄 메리트 방법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 나누기 에타 W잖아요. M 속에 W 나누기 에타 W가 있어요, 분명. 여기 M 속에 있죠. 여기 M 곱하기 또 W 나누기 에타 W 또 해줬다는 겁니다. 왜 동일한 변수를 왜 똑같이 곱해주죠? 그건 수학적으로 공식이 이상한 겁니다. 여기 Q도 마찬가지. 에타 Q 나누기 에타 요 속에 있잖아요. Q 나누기 에타 Q. 분명 요 속에 수식이 있는데 M 속에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걸 또 곱해주냐는 거죠. 수식이 이상하다. 두 번째, 지금 여기서도 에타 Q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타 Q에다 0을 대입해보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게, 이건 분모입니다. 분모. 그러니까 분모를 분자로 바꿔야 되겠죠. 분모 분자 치환하기.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정도에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분모를 치환하면 이것이 됩니다. 이게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타 Q를 0으로 놓으면 이게 0이에요. 이쪽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같다는 거죠. 에타 Q가 0이면 분자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웍방법과 같습니다. 웍방법과 분명 앞에서는 힙방법과 같다고 했거든요. 웍방법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W가 0이다. 그럼 이쪽이 되겠죠. 분자 분모가 바뀌니까 여기 힙방법과 같습니다. 힙방법과 같죠. 여기는 웍방법과 같은데 이거는 힙방법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에피션시 방법과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서로 정확히 반대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왜 정확히 서로 반대니까. 그럼 누가 잘못된 거냐? 자, 에타 Q가 0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해보죠. 보일러 효율이 0이랍니다. 그러면 보일러의 장점이 가야 됩니까? 이득이 가야 됩니까? 없죠. 왜 보일러 효율이 0인데 무슨 보일러의 이득이 왜 갑니까? 보일러 효율이 0%짜리인데 전량 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즉 에타 Q가 0이면 전량 전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웍 쪽으로. 힙방법이 맞다는 거죠. W가 0입니다. W 효율이 0이에요. 아니, 전기 생산 효율이 0인데 전기 쪽에 이득이 왜 갑니까? 전량 열 쪽으로 가야죠. 전량. 이득은 그래서 웍 방법이 맞다는 거죠, 이게.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상식과 어긋난다. 그러면 리버스 방법은 역시 여기다가 에타 W가 0이다. 분자 분모 바뀌니까. 에타 W가 0이다. 그러면 이거죠. 웍 방법. 이거죠. 에타 W가 0이다. 웍 방법. 마찬가지로 에타 Q가 0이면 힛 메소드. 즉 에피션시 방법은 힛, 웍, 이퀄 메리트, 리버스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이 슐리 방법만 이상한 거예요. 제4장에서 회계학적 방법론의 합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이와 같이 열전비에 따라 가지고 각 방법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열전비라는 것은 열 생산량과 전기 생산량의 비입니다. 즉 열전비를 늘렸다. 열 생산을 늘린 겁니다. 전기 생산을 줄여가지고 열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이 열 측 책임이 더욱더 많이 지고 전기 측 책임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즉 열전비를 늘리면 전기 측 책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전기 측 책임이 줄어야 된다. 전기 단가가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니피트 줄이는 방법은 전기 단가가 이렇게 전기 생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전기 원가가 더욱더 상승을 한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그럼 반대로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메서드로 이거 그럴듯하네요. 오히려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메서드가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그러면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메서드가 타당한 거냐? 그건 또 5장 6장에서 또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서지 방법론은 바로 뒤에서 또 바로 엑서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엑서지 방법론, 이게 엑서지 방법론이에요. 열전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기 단가가 떨어진다. 타당하죠, 엑서지 방법론은. 그럼 리버스 디스트리뷰션이 이상한 거 역시 마찬가지. 요 속에 M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버스 방법이 타당한 것 같지만 수식이 이상하다. 그리고 엔탈피 방법은 연력학 제1법칙으로서 HW, HQ를 쓰죠. 항상 50대 50이 계산이 됩니다. 엑서지 방법은 이제 5장, 6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는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매기는 거죠. 그러면 왜 회계학적 방법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에타 W는 여기 에타 W 있지 않습니까? 1법칙과 2법칙이 똑같아요. 이게 100% 가치 있는 에너지, 100% 가치 있는 효율이에요. 근데 에타 Q는 그게 아니라는 1법칙적 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긋났다는 거죠. 1법칙을 양을 평가해요. 에너지의 양을 평가하고 2법칙은 에너지의 질을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에너지의 양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 비용 배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비용 배분, 합리적인 비용 배분이란 도대체 뭐냐? 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의 량으로 비용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량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도대체 에너지 효율 수식의 효율의 수식의 근원은 뭐냐? 경제학적 효율이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건 양으로 비교하는 거다. 에너지의 질로서 이법칙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즉 엑서지 효율이죠. 뭐 굳이 비교하려면 이렇게 량으로 엔탈피 효율, 이거 엔탈피 효율 아닙니까? 엔탈피 효율로 비교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그 메리트 방식, 그 회계학적 방법론의 근본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과연 량으로 평가하는 게 올바른 관점이냐? 회계학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에너지 계산 테이블에서 KW와 KQ 값을 구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 수식,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기와 열의 원가 산정의 국내 연구 보고서 1986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는 2008년까지만 문헌을 제가 파악을 했고 뭐 파악 안 된 문헌도 많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보고서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증명했듯이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 덴마크, 스웨덴, 체코, 독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문헌을 조사해봐라. 조사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 스웨덴, 체코, 독일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식을 막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열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수식을 유도를 해 나가고 해도 결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정답은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탄소 배출권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금액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 향상에 투입돼야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연력학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에 정확히 맞는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권리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그 스케일,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스케일, 즉 환경 열경제학 정도 돼서 이것이 헌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탄소 배출권도 제가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그 자연의 권리 향상에서 추진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이런 수식들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절대 인정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거 어떠한 수식도 지금 당장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만물, 인간, 에너지, 자연,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학문만이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